영하 30도 칼바람이 몰아치는 절벽 위 10m 아래 바위턱에 병사 한 명이 걸려 있었어요. 구조대가 오려면 40분. 이 추위에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둡고 너무 위험했으니까요. 그때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누군가 앞으로 나섰어요. 작은 체구의 여자였습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여자가 뭘 하겠다고? 대대장이 소리쳤어요. 그리고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죠. 찰싹 뺨을 때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저 돌아서서 절벽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대체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영하 22도.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를 훌쩍 넘었어요. 강원도 동해안의 밤바다는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포효하고 있었죠. 해병대 제5대대 혹한기 야간 행군. 250명의 병사들이 해안 절벽을 따라 이어지는 험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옆에서 불어올 때마다 몸이 휘청거렸어요. 누군가는 이를 악물었고 누군가는 작게 신음을 흘렸습니다. 그때 따뜻한 지휘 차량 안에서 한 남자가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어요. 박정호 대대장이었습니다. 저것들 걸음꼴 좀 봐라. 한심하기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커피 김처럼 허공에 흩어졌어요. 병사들의 고통 따위는 그의 관심 밖이었죠. 정호의 시선이 대열 옆쪽에 멈췄습니다. 작은 체구의 사람이 묵묵히 걷고 있었어요. 방한복에 파묻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구분이 안 됐습니다. 정호가 차에서 내렸어요. 야, 거기 이리 와봐. 다가온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정호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의 눈에 경멸이 스쳤습니다. 뭐야, 사단에서 온 참관이냐? 여자가 뭘 보겠다고 여기까지 와서 설쳐? 여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얼음장 같은 바람 속에서도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직접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죠. 정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여자가 군대에서 뭘 안다고 조용히 차나 타고 있지? 그는 손을 휘저으며 여자를 쫓아냈어요. 마치 귀찮은 벌레를 쫓듯이요. 대열 뒤쪽에서 이준혁 일병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손가락은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동상 초기 증세였죠.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대대장이 나고자 없이 완주하라고 지시했으니까요. 준혁은 떠나는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걸음걸이, 특수부대 교관들에게서나 보던 안정적인 보폭이었어요.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땅을 딛는 발놀림. 저건 훈련받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저 사람 그냥 참관인이 아닌 것 같은데. 준혁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손가락 걱정이 먼저였으니까요. 보급 상태는 엉망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발열 내피 350벌이 지급됐다고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병사들 손에 들어온 건 100벌도 안 됐습니다. 방한 장갑은 3년 된 구형이었고 핫팩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병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중간에서 빼돌리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내일은 사단장이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정호는 사단장 앞에서 완벽한 완주 장면을 보여주려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밤 병사들을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었던 거죠. 진급은 따놓은 당상이야. 정호는 차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뒤에는 예비역 중장인 아버지가 있었어요. 누가 뭐라 해도 무사할 거라고 믿고 있었죠. 그 오만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한편 여자 참관인은 다시 대열로 돌아갔어요. 묵묵히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눈에 담고 기록하듯이요. 그녀의 이름은 서유나. 지금 이 순간 아무도 그녀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칼바람이 불어왔어요. 유나의 방한복깃이 펄럭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곧 폭풍이 몰려올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그녀가 있을 거였어요. 야간 행군이 계속됐습니다. 해안 절벽을 따라 이어지는 좁은 길. 한쪽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검은 바다였고 한쪽은 아찔한 낭떠러지였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파도 소리가 으르렁거리며 올라왔습니다. 병사들의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추위에 굳은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고 어둠 속에서 발밑을 확인하기도 어려웠죠. 그때였습니다. 앞쪽에서 비명이 터졌어요. 사람이 떨어졌어! 순간 대열이 멈췄습니다. 병사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준혁은 본능적으로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절벽 가장자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아래를 비추고 있었죠. 준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m 아래 바위턱에 병사 한 명이 걸려 있었어요. 얼어붙은 바위에 미끄러져 추락한 거였습니다. 움직임이 거의 없었어요. 의식이 희미한 게 분명했죠. 로프! 로프 가져와! 간부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어요. 너무 어둡고 너무 위험했으니까요. 잘못하면 구조하러 간 사람까지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정우가 도착했어요. 뭐야, 뭔 상황이야? 보고를 받은 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걱정이 아니었어요. 짜증이었습니다. A씨, 골치 아프게. 그 한마디에 준혁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게 지휘관이 할 말인가요? 일단 기다려 구조대 부를 테니까. 정우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조대가 오려면 최소 40분은 걸렸어요. 이 추위에 저 아래에서 40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준혁은 절벽 아래를 바라봤습니다. 추락한 병사의 몸이 점점 더 축 늘어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누군가 앞으로 나섰어요. 작은 체구의 여자였습니다. 아까 그 참관인이었죠. 로프 주세요. 유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정우의 눈이 커졌어요. 뭐, 여자가 뭘 하겠다고?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로프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능숙하게 하강 장비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듭을 묶는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했어요. 마치 수백 번 해본 사람처럼요. 준혁은 숨을 멈췄습니다. 저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동작이 아니었어요.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우가 다가왔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죠. 위험하니까 물러서. 유나가 처음으로 정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 병사 40분 못 버팁니다. 저체온증에 출혈까지 있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본 사람처럼요. 정우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여자가 무슨 구조야, 방해만 될 테니까 빠져.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절벽 끝으로 다가가 로프를 고정했습니다. 하강 준비를 마친 거였죠. 정우의 인내심이 폭발했습니다. 야, 내가 하지 말랬잖아. 그가 유나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유나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손 치우세요. 유나의 목소리가 한층 차가워졌어요. 지금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인연이 끝까지. 정호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찰싹 소리가 어둠을 갈랐어요. 유나의 뺨을 때린 거였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주변이 얼어붙었습니다. 병사들이 숨을 죽였어요. 간부가 참관인을 때렸습니다. 그것도 여자를요. 준혁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유나는 고개가 돌아간 채로 잠시 멈춰 있었어요. 그녀의 뺨이 빠르게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정호를 바라보는 그 눈빛. 준혁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건 마치 얼음 밑에 감춰진 깊은 호수 같았습니다. 고요하지만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는. 하지만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돌아서서 절벽 아래로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나의 하강 동작은 완벽했어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로프를 타고 미끄러지듯 내려가는 모습은 마치 특수부대원 같았죠. 준혁은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저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유나가 추락한 병사에게 도달했어요.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상처를 압박하고 로프로 병사의 몸을 고정하고 위로 신호를 보냈어요. 끌어올려. 병사들이 로프를 잡았습니다. 힘을 합쳐 끌어올렸어요. 추락한 병사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의식은 희미했지만 살아 있었어요. 유나도 뒤따라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옷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추락한 병사의 상처를 처치하느라 자신의 손도 다친 거였죠. 하지만 유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 장비를 정리했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똑똑히 봤어요. 그녀의 뺨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플 텐데 표정은 너무나 담담했어요. 마치 이런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요. 저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준혁의 머릿속에 의문이 가득 찼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정리하고 다시 대열로 돌아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때린 정호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준혁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침묵 속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요. 곧 터질 폭풍 전의 고요함.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준혁의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 여자는 반드시 이 일을 그냥 넘기지 않을 거라고요. 야영지에 도착한 건 새벽 3시였어요. 병사들은 지쳐 쓰러지듯 텐트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잠들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부대 곳곳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급 창고 근처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창고에 있는 걸까요? 유나는 소리 없이 다가갔어요. 창고 안에서 행정보급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거 입어. 사단장님 오시면 앞줄에 설 애들이야. 너네만 이거 받는 거니까 다른 애들한테 말하지 마. 유나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창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행정보급관이 일부 병사들에게만 새 발열 내피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포장도 뜯지 않은 새 것들이었죠. 서류상으로는 발열 내피 350벌이 전원에게 지급됐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병사들이 받은 건 100벌도 안 됐어요. 나머지는 어디로 간 걸까요? 유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답은 뻔했어요. 횡령이었습니다. 누군가 보급품을 빼돌려 돈을 챙기고 있었던 거죠. 유나는 모든 것을 눈에 담았어요. 머릿속에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관련자. 증거는 착착 쌓여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유나에게 다가갔어요. 어젯밤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저기 괜찮으세요? 준혁의 시선이 유나의 뺨에 멈췄습니다. 아직도 멍이 남아 있었어요. 보기만 해도 아파 보였죠. 유나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그보다 손 상태는 어때요? 준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동상 증세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데요. 어떻게? 어젯밤에 걷는 모습 봤어요. 손을 계속 주머니에 넣고 있었죠. 동상 초기 증세예요. 유나가 주머니에서 핫팩 2개를 꺼내 건넸습니다. 장갑 안에 넣어요. 더 악화되기 전에요. 준혁은 핫팩을 받아들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부대에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니요. 망설이던 준혁이 입을 열었어요. 저 드릴 게 있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유나의 눈이 살짝 커졌어요. 이게 뭐예요? 군수창고 물품 내역이에요. 제가 정리한 거예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걸 넘기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류 기록이랑 실제 지급량이 너무 달라요. 분명히 뭔가 이상해요. 유나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눈빛이 달라졌어요. 날카롭고 집중된 눈빛이었죠.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준혁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사람한테 맡기면 될 것 같았어요. 준혁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저희 동기 중에 지난 훈련에서 동상 걸린 애가 있어요.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사고 기록 자체가 없어요. 은폐된 거예요. 그 친구 발가락 2개 잘렸는데 개인 부주의로 처리됐어요. 준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죠. 유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더 있어요? 준혁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건 말하기 정말 어려운 거였습니다. 이건 말하기 좀 그런데요. 괜찮아요. 말해줘요. 준혁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여군병사 성추행 사건이 있었어요. 유나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어요. 근데 묻혔어요. 피해자가 오히려 다른 부대로 전출당했고요. 가해자는요? 아무 처벌도 안 받았어요. 대대장님이 직접 무마시켰다는 얘기가 돌아요. 가해자가 대대장님 측근이라서요. 유나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붉어져 나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나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참관인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마치 약속처럼 들렸죠. 준혁은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유는 몰랐지만 이 사람이라면 뭔가 해줄 것 같았어요. 그 시각 대대장 막사에서는 정호가 부관에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사단장님 오시면 앞줄에 새 장비 입은 애들 세워 사진 잘 찍히게 배치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대장님, 뭐? 아까 그 여자 참관인은 어떻게 할까요? 정호가 코웃음을 쳤어요. 무시해. 어차피 사단에서 보내준 하급 간부겠지. 뭘 할 수 있겠어. 정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예비역 중장인 아버지가 있었으니까요. 누가 건드려도 무사할 거라고 믿고 있었죠. 내일 완주만 잘 보여주면 돼. 정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진급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시한 그 여자가 누구인지, 곧 자신의 세상이 무너질 거라는 것을.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거였습니다. 폭풍 전의 마지막 밤이었죠.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완주 지점에 250명의 병사가 도열해 있었어요. 앞줄에는 새 장비를 입은 25명이 가지런히 서 있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새 발열 내피와 방한복이었죠. 하지만 뒤로 갈수록 달랐어요. 낡고 해진 장비를 입은 병사들이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아니, 보려 하지 않았죠. 정호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군복을 깔끔하게 다려입고 사단장을 기다렸어요. 오늘만 잘 넘기면 진급은 확실했습니다. 검은 차량이 들어왔어요. 사단장이 도착한 거였습니다. 정호가 앞으로 나가 경례를 올렸어요. 혹한기 행군 완주했습니다. 사단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도열한 병사들을 둘러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했어. 병사들 상태도 좋아 보이고. 정호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완벽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였죠. 사진 촬영 준비하겠습니다. 정호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사단장님, 모두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대열 옆쪽에서 작은 체구의 여자가 앞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그 참관인이었습니다. 정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저기요. 지금 뭐하는... 이 부대 실태에 대해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유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250명 병사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요. 정호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사단장님, 이 사람 그냥 참관인입니다. 신경 쓰실 것 없습니다. 손을 휘저으며 유나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유나가 천천히 정호를 바라봤어요. 대대장님,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 자신의 왼쪽 뺨을 가리켰습니다. 아직도 멍이 남아 있었어요. 푸르스름하게 변색된 자국이 선명했죠. 저한테 손대신 거 기억하시죠? 정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주변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준혁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유나가 천천히 방한복 지퍼에 손을 가져갔어요. 지익. 지퍼가 내려갔습니다. 안쪽이 드러났어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붉은 별 2개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투스타. 소장 계급장이었습니다. 해병대 사령부 감찰단장 서윤아입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를 갈랐어요. 정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투스타.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무시했던 말들. 여자가 뭘 안다고. 차나 타고 있어. 때렸던 뺨. 찰싹. 그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자신이 때린 사람이 투스타 장군이었다니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정호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완주 지점 뒤쪽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헌병 차량 4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최동현 중령이 내렸어요. 현장 봉쇄 완료했습니다.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출입구를 막고 주요 인물들을 에워쌌어요. 유나가 정호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박정우 대대장, 그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어요. 귀하는 보급품 횡령, 훈련 사고 은폐, 성추행 사건 무마, 상관 폭행 혐의로 현재부터 직위 해제됩니다. 정호의 입이 벌어졌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관 폭행. 더듬거리는 목소리가 겨우 나왔어요. 유나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눈빛이 얼음장보다 차가웠어요. 어젯밤 저를 때리셨죠.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투스타 장군 의료. 쿵. 정호의 무릎이 땅에 닿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헌병들이 다가왔어요. 정호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한테 연락해! 정호가 발버둥 쳤어요.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습니다. 이건 오해야!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유나가 차갑게 말했어요. 아버지요? 정호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예비역 중장 박상훈 장군님 말씀이시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그분도 곧 조사받으실 겁니다. 아드님 비리에 어디까지 관여하셨는지. 정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어요. 아버지조차 자신을 구해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철컥.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정호가 끌려가는 모습을 250명의 병사가 지켜봤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준혁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했던 모든 것들, 무시와 폭언과 착취, 이제 대가를 치르는 거였어요. 윤아가 사단장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감찰 조사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단장의 얼굴도 굳어 있었어요. 자신의 관리 감독 아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게 된 거였죠. 윤아가 돌아섰습니다. 잠깐 준혁과 눈이 마주쳤어요. 작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맙다는 뜻이었죠. 준혁도 모르게 경례를 올렸어요. 붉은 별 2개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정의가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감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군수 창고 문이 열렸어요. 그 안에서 새것 그대로인 발열 내피 350벌이 발견됐습니다.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쌓여 있었죠. 병사들에게 지급됐어야 할 물품들이었어요. 횡령 금액 총 3억 2천만 원. 훈련 사고 은폐 3건. 성추행 사건 무마 1건. 하나하나 드러날 때마다 병사들의 분노가 커졌어요. 우리가 추위에 떨 때 저것들이 창고에 쌓여 있었다니요. 최종 연행 인원은 9명이었습니다. 박정호 대대장, 행정보급관, 군수과장, 중대장 3명, 부사관 3명. 줄줄이 수갑이 채워졌어요. 사단장도 관리감독 소홀로 보직 해임됐습니다. 자신의 눈 아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예비역 중장 박상훈, 정호의 아버지도 수사 대상에 올랐어요. 아들의 비리에 개입한 정황이 발견된 거였습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오대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창고에 쌓여있던 보급품이 전원에게 지급됐습니다. 새 발열 내피를 입은 병사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따뜻했어요. 난방이 정상화됐습니다. 식단도 개선됐어요. 당연히 받아야 할 것들을 이제야 받게 된 거였죠. 동상 치료를 받던 병사들이 회복했습니다. 준혁의 손가락도 무사했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했을 거라고 의무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전출당했던 성추행 피해 여군 병사였습니다. 그녀가 부대로 복귀하던 날 많은 병사들이 조용히 경례를 올렸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모두 알고 있었죠. 미안해요. 그때 지켜주지 못해서. 가해자는 군사법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무마시킬 수 없었어요. 병사들의 얼굴에서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훈련장에서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죠. 그리고 윤아가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250명의 병사가 자발적으로 도열해 있었습니다. 추운 아침이었지만 아무도 떨지 않았어요. 준혁이 대표로 앞에 섰습니다. 손에 편지와 사진을 들고 있었어요. 병사들이 함께 쓴 감사 편지였습니다. 감찰단장님,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으로 우리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아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고마워요. 소중히 간직할게요. 그리고 병사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군대는 약자를 지키기 위해 강해야 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어요. 병사들을 갈아 넣어서 실적 만드는 게 아니라 병사들이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게 지휘관의 일이에요.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새겨졌어요. 유나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눈빛이 따뜻하게 빛났어요. 누군가 여러분의 존엄을 짓밟으려 할 때 참지 마세요. 말하세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반드시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250명의 병사가 일제히 경례를 올렸어요. 팔이 올라가는 소리가 하나로 울렸습니다.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리는 병사들이 보였어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온 거였죠. 준혁도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앞이 흐려졌지만 팔은 내리지 않았어요. 유나가 답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걸어가는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병사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거였죠. 몇 달 후, 준혁은 상병이 되어 있었습니다. 생활관에서 후임들에게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진짜야 투스타 감찰단장님이 직접 오셨어. 후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대장한테 뺨 맞고도 안 흔들리시더라. 그냥 돌아서서 사람 구하러 절벽 아래로 내려가셨어. 와, 진짜요? 그분이 그러셨어. 준혁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훈련장에서 병사들이 웃으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군대는 약자를 지키기 위해 강해야 한다고. 후임들이 조용해졌어요. 그 말의 무게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나중에 간부가 되면 그분처럼 되겠다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고.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웠던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온 거였어요. 그날 배운 것은 평생 잊지 않을 거였습니다.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짓밟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것. 그게 진짜 힘이라는 것. 유나가 가르쳐 준 거였어요. 진짜 힘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그녀가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